2020년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였던 존 존스와 도미닉 레이스의 경기,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미닉 레이스가 우세했다고 봤지만 심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존 존스의 승리 판정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죠. 두 명의 심판은 1, 2라운드를 레이스에게, 나머지 3, 4, 5라운드를 존 존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심판의 채점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존 존스에게 4라운드, 레이스에게 단 1라운드만을 준 것이죠. 심지어 그 1라운드마저도 거의 모든 이들이 레이스의 압승이었다고 평가하는 1라운드였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레이스가 초반 2라운드를 확실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접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반면 존 존스가 5라운드를 지배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승패를 가른 건 결국 팽팽했던 4라운드였을까요? 사실 3라운드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레이스가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판정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미지입니다. 옥타곤, 컨트롤이나 공격성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렇다면 3라운드에서 오고 간 타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크다운은 없었으니 타격의 적중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의 3라운드 공방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격의 데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겠죠. 두 선수 모두 서로에게 강력한 로우킥을 주고받으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존 존스가 앞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는 적중한 것처럼 보였죠. 존 존스는 계속해서 발차기를 활용하며 레이스의 뒷다리에 사이드킥을 날렸지만 데미지를 줄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습니다. 레이스는 존 존스를 압박하며 가드 위로 하이킥을 시도했지만 존 존스가 완전히 막아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 도미닉 레이스가 몸통에 프론트킥을 적중시키고 이어서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빗나가자 강력한 어퍼컷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패턴은 경기 내내 반복되었고 특히 존 존스의 반응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는 곧바로 니킥을 적중시켰습니다. 존 존스는 레이스의 다리에 잽을 날렸지만 레이스는 카운터를 적중시키지 못했습니다. 레이스는 리드 어퍼컷을 시도했지만 빗나갔고 존 존스는 가벼운 잽으로 응수했습니다. 도미닉 레이스가 강력한 풀파워 바디킥을 적중시켰습니다.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타격이었죠. 존 존스는 곧바로 레이스의 다리를 향해 사이드킥을 날리며 반격했고 레이스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 존스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적중시켰습니다. 도미닉 레이스는 즉시 존 존스의 가드를 뚫고 머리 뒤쪽에 레프트 훅을 날렸습니다. 존 존스가 일부 방어에 성공했지만 데미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중간 강도의 공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의 두 번의 로우킥에 존 존스도 로우킥으로 응수했습니다. 레이스가 바디잽을 적중시킨 후 두 선수는 펀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존 존스가 강력한 잽을 적중시키자 레이스는 라이트 훅을 연타했습니다. 두 선수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존 존스가 레이스보다 약간 더 큰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스는 바디 쪽으로 길고 깔끔한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적중시켰습니다. 바디킥 공격이 누적되면서 존 존스에게 서서히 데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존 존스는 레이스의 무릎에 강력한 사이드킥을 날린 후 다시 사선킥으로 무릎을 공격했습니다. 레이스는 로우킥으로 응수한 후 곧바로 이번 경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존 존스의 아래로 파고들어 깔끔한 레프트 어퍼컷을 날려 존 존스의 머리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강력한 데미지를 준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는 다시 로우킥을 날렸고 두 선수는 가벼운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레이스가 바디킥을 날리자 존 존스도 반격에 나섰고 이후 강력한 로우킥을 몇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레이스는 존 존스의 관자놀이에 날카로운 엘보를 적중시켰고 존 존스 역시 그 데미지를 인지하는 듯했습니다. 레이스는 계속해서 압박하며 왼손으로 존 존스의 몸통을 치고 다시 왼손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데미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레이스가 존 존스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적중시키며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라운드 3분의 2가 지난 시점 존 존스가 얼굴에 가볍게 회전하는 백피스트를 적중시키자 레이스는 재빨리 왼손으로 가드를 올려 반격했습니다. 존 존스가 로우킥을 시도했고 도미닉 레이스가 큰 타격을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존 존스는 잽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한 레프트 훅을 연달아 날렸습니다. 만약 클린하게 적중했다면 레이스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멋지게 존 존스의 공격을 피하고 파괴적인 바디샷으로 반격했습니다. 존 존스의 레프트 어퍼컷이 몸통에 적중했고 존 존스는 이에 고통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레이스는 존 존스의 잽에 맞닥뜨렸습니다. 잽 자체의 위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공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잽에 너무 강하게 맞은 듯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것이 데미지를 증폭시킨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레이스는 존 존스에게 깊숙이 왼손을 적중시켰습니다. 더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었지만
존 존스가 잽을 던지기 전에 먼저 손을 펌핑하는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펀치의 지렛대 효과와 추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공격을 무거운 공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득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중간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최종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존 존스는 가벼운 로우킥을 날린 후 도미닉 레이스의 턱에 강력한 왼손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 바로 직후 레이스는 존 존스를 리드 라이트 훅으로 가로막았지만 이 공격은 가벼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존 존스는 손목을 어색하게 구부려 손등으로 공격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 라운드의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타격 횟수를 합산해보면 도미닉 레이스가 23점, 존 존스가 20점을 기록하며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데미지에 있었습니다. 존 존스의 타격은 대부분 가벼운 공격이었던 반면 레이스의 타격은 대부분 눈에 띄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레이스는 강한 타격 횟수가 존 존스의 2배, 중간 강도의 공격 횟수는 5배에 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패를 가른 것은 강도, 타격의 데미지였습니다. 3라운드만 놓고 보더라도 도미닉 레이스의 명백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라운드의 경기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도 아니었고 일방적인 승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UFC 247에는 분명히 승리했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내줬어야 할 선수는 바로 도미닉 레이스였습니다. 존 존스는 그날 밤 커리어 첫 공식 패배를 기록했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지금 구스타프손과의 경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미닉 레이스는 UFC 247 리브 당연히 챔피언에 등극했어야 했습니다. 존 존스는 즉시 레이스와 재대결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 재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재대결 결과에 따라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기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얀 블라코비치는 코리 앤더슨을 꺾고 도미닉 레이스와 타이틀 도전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와 존 존스의 재대결이 성사되었다면 얀 블라코비치는 먼저 다른 선수와 싸워 타이틀 도전 자격을 증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블라코비치는 라이트 헤비급 랭킹 4위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3위 앤서니 스미스, 2위 티아고 산토스, 그리고 1위는 레이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 후 글로버 테셰이라가 앤서니 스미스를 꺾었습니다. 이 경기는 얀 블라코비치와 글로버 테셰이라 두 선수에게 다음 타이틀 도전권을 놓고 벌이는 중요한 비타이틀 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얀 블라코비치와 글로버 테셰이라가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경기는 훨씬 더 일찍 성사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타이틀이 걸려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얀 블라코비치나 글로버 테셰이라가 상대를 KO시키고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놓고 도미닉 레이스나 존 존스와 싸우는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존 존스가 레이스와의 재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벨트를 반납했다면 블라코비치와 테셰이라의 승자는 공석인 타이틀을 놓고 티아고 산토스와 대결했을 것입니다. 글로버 테셰이라가 그의 말에 티아고 산토스를 꺾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블라코비치는 재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205파운드급 라이트 헤비급으로 체급을 올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재대결과 타이틀 경쟁 구도가 달라졌다면 아데사냐는 당시 라이트 헤비급으로 쉽게 체급을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미들급에 머무르면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누가 될지 상황을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아데사냐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가 공석이 된 벨트를 놓고 싸울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파울로 코스타를 꺾은 후 미들급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다음 도전자는 제러드 캐노니어와 로버트 휘테커의 경기 승자였을 것입니다. 휘테커가 캐노니어를 이겼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휘테커는 미들급 벨트를 향한 1순위 경쟁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을 것입니다. 아데사냐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 로버트 휘테커와 재대결을 펼친 후 만약 재경기에서 휘테커를 다시 이긴다면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미닉 레이스가 존 존스에게 패하지 않았다면 UFC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금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나중에 있었던 존 존스의 헤비급 진출 협상 같은 상황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